2024년 10월의 쌀쌀한 가을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세 형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 조병철 원장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산 전부를 두 번째 부인 강미숙에게 남긴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들 준혁 씨 52세, 둘째 아들 준호 씨 49세, 막내딸 수진 씨 45세.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6개월 만에 재혼한 강미숙 씨는 올해 35세, 아버지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아버지와 함께 산 시간은 채 10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막내딸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씨는 태연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한의원도, 집도, 예금도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그 순간 세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자신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전의 한 한의원 가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두 번째 부인과 벌인 치열한 법정 공방에 관한 실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속일 수 있는 교묘한 사기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조병철 원장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 사흘 후, 세 남매는 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해온 조선한의원에 모였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이 한의원은 지역에서 소문난 명의의 진료소였습니다. 형,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둘째 준호 씨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 없어. 큰아들 준혁 씨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재혼을 선언했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2023년 3월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불과 6개월 만인 9월에 강미숙이라는 여성과 재혼한다고 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에요? 막내딸 수진 씨가 당시에 말했었습니다.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다오. 아버지는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강미숙은 아버지보다 30살 어린 35세 여성으로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세 남매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미숙의 인사는 예의는 갖췄지만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결혼식도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강미숙 쪽에서는 친구 몇 명만 참석했고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세요? 수진 씨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모두 멀리 계세요.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강미숙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혼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강미숙 씨는 안 오세요? 준혁 씨가 물으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미용실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 하지만 세 남매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말씀을 하실 때 주저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세 남매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강미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네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들과 단둘이 있을 때와 강미숙이 있을 때의 표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강미숙이 있을 때면
아버지는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니야, 괜찮아라고 답하셨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강미숙의 신고를 받고 온 응급실 의사는 이미 숨을 거두신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혼자 계셨나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왔는데 이미. 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도 강미숙이 주도했습니다. 새남매가 의견을 제시해도 아버님 뜻이었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소하게 치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준혁 씨가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아버님 뜻을 가장 잘 알아요. 강미숙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고 조병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한의원 건물, 자택, 모든 예금 및 유가증권을 아내 강미숙에게 상속한다. 새남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 없어요. 수진 씨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친필이 확인되었고 증인도 있습니다. 강미숙은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한의원도 집도 모든 것이요. 어쩌면 아버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셨나 봐요. 새남매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남매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년간 아버지가 잃고 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준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남매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강미숙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보여주었던 슬픔에 잠긴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강미숙이 새남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정리요? 큰아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한의원 운영권도 넘겨받아야 하고 집 열쇠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아버님 개인 물건들도 정리해야죠. 강미숙의 말투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을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요. 아버지 유품은 저희가 정리하겠어요. 막내딸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유품이라고 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이 제 것인데 무슨 유품이에요? 법적으로도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강미숙의 냉정함에 새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날 오후 새남매는 아버지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40년간 아버지가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 공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 문에는 이미 자물쇠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열쇠가 안 맞아. 준호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보안상 자물쇠를 바꿨어요. 보안상이요? 저희도 들어가서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좀 챙기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곤란해요. 한의원 정리하느라 바쁘거든요. 새남매는 아버지가 평생 일하던 곳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미숙이 한의원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하신 한의원을 팔겠다고요? 준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한의사가 아니니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냥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죠. 강미숙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정성을 들인 곳인데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세 남매는 점점 강미숙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아버지와 만났을까요? 수진 씨가 강미숙의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그곳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용실 하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수진 씨가 역하게 물어봤습니다. 미용실이요? 여기는 작년부터 계속 휴대폰 대리점이었는데요. 이상했습니다. 강미숙이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다른 방법으로 강미숙의 과거를 조사해봤습니다. 지인 중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뭐가 이상해? 강미숙 씨 과거 기록을 보니까 2020년에 이혼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재산 분할 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 분할 갈등?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전 남편이 이혼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준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강미숙이 전 남편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던 것은 아닐까요? 세 남매는 긴급하게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용실도 가짜고 전 남편도 의문사라니 수진 씨가 떨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혹시? 준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미숙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들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틀 후 준호 씨와 수진 씨는 대구에 있는 강미숙 전 남편의 형을 만났습니다. 강미숙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전 남편의 형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집도 사업체도 전부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갔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동생이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보험금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미숙이 전문적으로 호라비들을 노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남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에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미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유언장이 정말 아버지의 진심인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하지만 어떻게? 그때 수진 씨가 중요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진료실에 금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셨는데. 맞아.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문제는 강미숙이 한의원 출입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금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남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미숙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세 남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앞에서는 그들의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 좌절스러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웠던 동네 사람들, 한의원 환자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강미숙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미숙 씨를 의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이웃 한약방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 자식들을 모두 배제하고 유산을 남긴다는 게 말이 돼요? 준혁 씨가 항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챙겨요?
미숙 씨는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도 밤낮으로 간병했다고 하던데 새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강미숙이 더 오래 옆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의원 환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원장님이 재혼하신 후에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오랜 단골 환자가 말했습니다. 젊은 부인 덕분에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새남매는 점점 자신들이 이기적인 자식들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준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강미숙 편을 드는데 새남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준혁 씨는 큰아들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 준혁 씨는 자책했습니다. 형,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충분히 아버지를 사랑했어. 준호 씨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강미숙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이 한의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환자 기록들을 모두 폐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버렸다고요? 수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40년간의 소중한 자료인데 죄송해요. 이미 폐기업체에서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럽게 기록한 환자들의 치료 과정, 한방 처방전, 그리고 의학적 소견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까지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 준호 씨는 분개했습니다. 새남매는 점점 강미숙의 행동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척들로부터도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작은아버지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그럼 왜 아버지가 너희들 대신 새 부인을 선택하셨겠어? 친척들까지 등을 돌리자 새남매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가은 호조무사 박수님 씨였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박수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세요?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주님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진료실 금고를 확인해봐라고 하셨어요. 새남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예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박수님 씨의 증언은 새남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금고에 숨겨두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의원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수진 씨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박수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원장님이 저에게 하나 맡겨두셨거든요. 새남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의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혁 씨가 걱정했습니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유품을 정리한다고 하면 돼요. 박수님 씨가 조언했습니다. 새남매는 그날 밤 한의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미숙 몰래 진료실 금고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두셨을까? 수진 씨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봐야지. 준호 씨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 강미숙의 정체와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세 남매는 박수님 씨와 함께 조선한의원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40년간 아버지가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장님 진료실이에요. 박수님 씨가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 한쪽 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나 현금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원장님이 저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세 분 생년월일을 조합한 거예요. 박수님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작은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 씨가 가장 위에 있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것이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 맞네. 준호 씨가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자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큰 짐을 남기게 되어서. 강미숙과 결혼한 것은 내 자의가 아니었다. 그 여자가 나의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고 안의 다른 서류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언장도 내 뜻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강요한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남기고 싶은 유언은 따로 있다. 이 금고 안에서 찾아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버지, 조병철. 세 남매는 편지를 읽고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에 의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을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강미숙이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USB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각수님 씨가 가져온 노트북으로 재생해봤습니다. 조병철, 당신이 20년 전에 저지른 의료사고 알고 있어. 그때 환자가 죽었는데 은폐했잖아. 강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의료진이 사망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잖아. 이게 알려지면 당신 한의사 면허 박탈당해. 제발 그러지 마. 그럼 내 말대로 해. 결혼도 하고 유언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미숙이 아버지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조병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한의원 건물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바란다. 자택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예금 및 유가증권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강미숙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한다. 날짜를 보니 강미숙에게 제출한 유언장보다 더 최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구나. 준혁 씨가 감격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강미숙의 정체에 관한 아버지의 조사 자료였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강미숙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미숙 가명, 본명 김정희, 현재까지 4번의 결혼과 이혼 경력, 모든 경우에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챈 후 이혼 또는 사별. 두 번째,
남편 재산 분할 후 의문사. 세 번째, 남편 보험금 수령 후 이혼.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으로 추정. 아버지는 강미숙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의료사고 은폐라는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서류는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보내는 자세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준혁, 준호, 수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강미숙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다. 20년 전 의료사고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는데 가족들이 의료진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말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미숙이 그 일을 파헤쳐서 나를 협박했다. 면허를 박탈당하면 너희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법정에 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아버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세 남매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알리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돼.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셨는지. 그럼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강미숙과 싸울 수 있겠네. 수진 씨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박수님 씨도 감동했습니다. 원장님이 마지막까지 세 분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미숙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남매는 강미숙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미숙의 본명은 김정이었고 지난 10년간 무려 4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 50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결혼 1년 만에 회사가 파산하고 모든 재산이 강미숙 명의로 넘어간 후 이혼. 두 번째, 남편 60대 부동산업자로 결혼 8개월 만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거액의 보험금과 부동산이 모두 강미숙에게 상속됨. 세 번째, 남편 55세 병원 원장으로 의료사고를 빌미로 협박당한 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이혼. 네 번째, 남편이 바로 조병철 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니. 준혁 씨는 분노했습니다. 세 남매는 강미숙의 전 남편들 가족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세 번째 남편이었던 김성호 병원 원장의 아들 김진우 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수법을 당했어요. 김진우 씨가 분개했습니다. 어떤 수법인가요? 의료사고를 빌미로 협박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20년 전에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의료진의 실수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어요. 조병철 원장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강미숙이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접근했던 거예요. 과거에 의료사고가 있었던 의사들 명단을 구해서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점점 통제를 강화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모든 재정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김진우 씨의 증언은 조병철 원장이 겪었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형도 만났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동생이 죽었어요. 강 씨, 성을 가진 60대 남성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고 당일 그 여자와 크게 싸웠다고 해요.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는 없었나요?
사고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형,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남편의 죽음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가족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악독해요. 첫 번째 남편의 누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오빠가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회사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신뢰하는 마음에 서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미리 계획한 사기였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빠는 파산하고 그 여자는 보증금을 받아서 사라졌어요. 지금 오빠는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어요. 세 가족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강미숙의 범행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1단계 과거에 약점이 있는 중년 남성을 물색, 2단계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접근, 3단계 빠른 속도로 결혼 진행, 4단계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하며 재산 편취, 5단계 목적 달성 후 이혼 또는 사별. 이 여자는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미숙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이정수 씨가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강미숙 씨를 상대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기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발도 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세 남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준혁 씨 형제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미숙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한 의원 금고에 들어간 것 같아요. 불법 침입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강미숙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숙 씨가 여러분을 불법 침입과 절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절도요? 저희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한 의원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 남매는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구나. 준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강미숙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숙과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세 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 중에는 강미숙에게 당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도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늘 미숙이와 결혼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여자가 20년 전 일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막막했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2023년 10월 3일 미숙이가 한의원 통장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거절했지만 계속 압박한다. 당신이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한다. 정말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2023년 11월 20일 미숙이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한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협박할 것 같아서 두렵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을수록 세 남매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2024년 1월 10일 미숙이가 유언장을 쓰라고 한다.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남기라고 한다. 거절했지만 그럼 20년 전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24년
3월 25일. 아이들이 걱정된다. 준혁이가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괴롭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아이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실망할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새남매는 아버지가 언급한 20년 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 정말로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명 박영수, 당시 67세,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소견 치료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 의료진의 과실 없음,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도 한의학적 치료와는 무관한 기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이 없으셨어.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결국 소송은 한의원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평생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미숙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새남매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조병철 원장님 말씀이군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당시 변호사 김철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어땠나요? 완전히 무죄였어요.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났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이 너무 자책하셨어요. 어떻게 자책하셨나요? 내가 더 세심하게 진찰했다면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신다고 하면서요. 아버지의 선량한 성격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강미숙이 악용한 거군요. 준혁 씨가 분개했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강미숙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탐정 박정민 씨도 만나봤습니다. 조 원장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강미숙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하시면서도 혹시 내가 그 여자를 잘못 의심하는 건 아닐까라고 계속 자책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내가 이런 사기꾼에게 속았다니라고 하시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증거들을 모아서 금고에 숨겨두셨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이걸 찾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다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민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사실 조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무슨 전화요? 강미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새남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버지 죽음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장님이 그 여자가 내 음식에 뭔가를 탄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새남매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미숙이 아버지를 독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검은 했나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심장마비로 자연사 처리됐어요. 지금이라도 부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남매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강미숙이 아버지를 독살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강미숙뿐이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부터 확실히 이기자.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세 남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자신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수진 씨가 자책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진실을 밝히자. 준호 씨가 다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정수 씨와 함께 법정 투쟁을 준비하면서 세 남매는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강미숙의 변호사 측에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필적 감정과 음성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정수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세 남매는 강미숙의 다른 범죄 증거들도 계속 수집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의 의문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교통사고 당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준호 씨가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3년 전 일이라 보관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주요 교차로의 CCTV 영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CCTV 분석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음성은 안 들리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보면 매우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던지는 것도 보이고요. 그 직후에 사고가 난 건가요? 네. 통화가 끝나고 5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세 남매는 통화 상대가 강미숙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었던 김성호 병원 원장의 아들 김진우 씨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강미숙에게 당하면서 몰래 녹음을 해두셨어요. 김진우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미숙이 아버지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조 원장님과 똑같은 수법이에요. USB를 재생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성호, 당신 20년 전에 수술 실수로 환자 죽였잖아. 그거 신고 안 하고 덮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강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의료진 실수가 아니었다고. 누가 믿겠어? 언론에 흘리면 당신 병은 끝이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강미숙은 과거 의료사고가 있었던 의사들을 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제 패턴이 확실해졌네요. 이정수 변호사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해왔습니다. 강미숙의 변호사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최기철 씨였습니다. 조병철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기철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재혼 후 행동이 이상했다는 주변 증언이 많아요. 강미숙 씨를 의심하고 감시했다고 하더군요. 강미숙 측은 오히려 조병철 원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엉터리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금고에서 나왔다는 자료들도 자녀들이 조작한 것일 수 있어요. 최기철 변호사의 주장은 예상보다 정교했습니다. 세 남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박수님 씨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원장님과 강미숙 씨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화요? 강미숙 씨가 유언장 빨리 써. 안 그러면 20년 전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요? 언제였나요? 원장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들었어요. 박수님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3자가 직접 협박 상황을 목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원장님 표정이 어떠셨나요? 정말 괴로워 보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고요.
하지만 강미숙 측에서는 박수님 씨가 세 남매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님 씨는 조준혁 씨 가족과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당연히 편을 들 수밖에 없죠. 법정 공방이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강미숙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박인수 씨였습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박인수 씨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당하셨나요? 제가 과거에 세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협박해서 회사 지분을 모두 빼앗겼어요. 강미숙 씨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제 과거를 미리 조사해서 약점을 파악한 후에 접근했거든요. 박인수 씨의 증언으로 강미숙의 범행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필적 감정과 음성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병철 씨의 친필이 확실합니다. 국과수 감정관이 발표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음성도 조병철 씨와 강미숙 씨가 맞습니다. 이제 강미숙 측에서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승산이 높아졌어요. 이정수 변호사가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드디어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하며 법정에 앉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준혁 씨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반드시 받들자. 수진 씨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세 남매는 초조한 마음으로 판사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부에서 조병철 원장의 유언장 무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정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병철 씨 자녀들이 제출한 유언장 무효 및 재산 상속 소송을 심리하겠습니다. 김정호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피고 강미숙이 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짜 유언장과 협박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는 아버지가 금고에 남긴 모든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강미숙의 변호사 최기철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원고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고인이 재혼 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주변 증언이 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수님 씨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조병철 원장과 강미숙 씨의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미숙 씨가 유언장 빨리 써. 안 그러면 20년 전 일을 공개하겠다고 원장님을 협박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조 원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괴로워 보이셨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최기철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원고들과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원장님 밑에서 20년간 일했으니까 가깝긴 하죠. 그럼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은 강미숙의 첫 번째 남편 박인수 씨였습니다. 피고 강미숙이 증인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 세무 문제를 빌미로 협박해서 회사 지분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습니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 여자 명의로 넘기고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김성호 병원 원장의 아들 김진우 씨였습니다.
아버님도 피고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 의료사고를 빌미로 협박당해서 병원과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강미숙이 김성호 원장을 협박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패턴이 동일하네요. 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강미숙 측 증인들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강미숙의 친구라고 하는 이미경 씨가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강미숙 씨와 조병철 원장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정말 화목했어요. 조 원장님이 미숙 언니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자발적이었다고 봅니까? 당연하죠. 조 원장님이 미숙에게 모든 걸 남기고 싶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증인은 강미숙 씨와 언제부터 친구였습니까? 한 5년 전부터요. 그럼 조 원장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증인도 최근에 이혼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강미숙 씨가 도움을 줬나요? 이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언니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 변호사가 바로 최기철 변호사입니까? 네, 맞아요. 증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미숙이 직접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피고는 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 원장님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원고들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작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음성 감정 결과가 강미숙의 목소리로 확인되어 곤란해졌습니다. 감정 결과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정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도 3번의 결혼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 남편의 재산을 가져간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정당한 재산 분할이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 당일 피고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CCTV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미숙은 점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피고의 본명이 김정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개명했어요. 왜 개명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재판은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수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강미숙이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조병철 씨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습니다. 최기철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세 남매는 초조했습니다. 잘 될까? 수진 씨가 걱정했습니다. 분명히 이길 거야. 증거가 너무 확실해. 준호 씨가 확신했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민사 1부에서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고 강미숙도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정호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민사 제1067호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피고 강미숙이 고인 조병철을 협박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는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판사는 차근차근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음성 감정 결과 피고 강미숙과 고인 조병철의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피고가 고인의 과거 의료사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남매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전 결혼 이력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수법으로 전 남편들의 재산을 편취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증인 박인수, 김진우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전문 사기꾼으로 판단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강미숙이 소리쳤지만 정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인이 금고에 남긴 자료들의 필적 감정 결과도 모두 고인의 친필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료들에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고인에게 제출하도록 한 유언장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무효라고 인정합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 조병철이 금고에 남긴 진정한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 강미숙의 재산 상속권을 부정합니다. 그럼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1점 피고 강미숙이 소지한 유언장은 무효로 한다. 2점 고인 조병철의 모든 재산은 원고들인 세 자녀가 유언장에 따라 상속받는다. 3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한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겼어. 정말 이겼어.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었구나. 준호 씨도 감격했습니다. 강미숙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최기철 변호사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법정을 나온 세 남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준혁 씨가 답했습니다. 강미숙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요. 수진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판결 소식은 당일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한의원 원장이 두 번째 부인에게 유산을 모두 빼앗긴 사건이 법정에서 뒤바뀌었습니다. 재혼 부인이 전문 사기꾼으로 밝혀져 유언장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다. 자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대단하다.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 강미숙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비도 없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강미숙이 최기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숙은 검찰의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세 남매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강미숙은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한의원을 되찾았습니다. 40년간 아버지가 일궈온 그 공간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계속 운영하는 게 어떨까?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한의사는 없잖아. 다른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운영하면 되잖아. 세 남매는 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박수님 씨도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원장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수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님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진 씨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새로운 한의사 원장도 모셨습니다. 젊은 한의사 이상민 씨가 조선한의원의 새 원장이 되었습니다. 조병철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원장이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한의원 재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조 원장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오랜 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딸들이 정말 효자효녀구나. 세 남매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강미숙을 물리쳤어요. 준혁 씨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의원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신을 이어갈게요.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남매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자주 만날 거예요. 준호 씨도 인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맞아.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수진 씨가 동의했습니다. 강미숙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세 남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조선한의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이상민 원장의 실력과 세 남매의 정성스러운 운영으로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런 거구나. 준혁 씨는 매일 붐비는 한의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한의원 운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준혁 씨는 경영 총괄을, 준호 씨는 시설 관리를, 수진 씨는 환자 상담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협력할 줄 몰랐어요. 박수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미숙 때문에 오히려 더 단합하게 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답했습니다. 강미숙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재판에서 이기고 있어요. 이정수 변호사가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강미숙의 전 남편들 가족들도 세 남매의 승리에 힘입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조준혁 씨 가족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김진우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 남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 후 세 남매에게는 전국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재혼하신 후 이상해지셨어요. 새어머니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세 남매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준혁 씨가 격려했습니다. 한편 조병철 원장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한의사회에서 조병철 의료봉사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조 원장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한의사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지역 의료진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조병철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원장이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시상식에서 상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감격했습니다. 2025년 10월 조병철 원장의 1주기가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추모 행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1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준호 씨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요. 묘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의원 환자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강미숙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친구들까지. 조 원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미숙의 다른 피해자였던 박인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세 분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제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준혁 씨가 회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준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돈만이 아니잖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더 가까워진 게 가장 큰 수확이야. 세 남매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도 정기적으로 가지고 서로의 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으셨던 유산이 이거였구나. 준혁 씨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어. 한의원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상민 원장이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고 의료진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조병철 원장의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분들은 치료비를 받지 마세요. 수진 씨가 이상민 원장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조 원장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말, 세 남매는 조병철 의료봉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에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병철 원장님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대전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강미숙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준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2025년이 저물어 가면서 세 남매는 각자의 가정에서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이에요. 준혁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해야겠어요. 새해가 되면서 세 남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해보자. 조선한의원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독거노인 건강검진, 청소년 진로 상담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시던 한의원이 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뿌듯해했습니다. 강미숙과의 싸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가족의 사랑과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세 남매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희에게 진짜 유산을 남겨주셔서. 세 남매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